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오늘 데이터가 흐르는 조직을 만드는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주제로 취업 특강을 하게 된 현직자입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무엇인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기존 데이터 애널리스트 또는 기존 데이터 엔지니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신생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고 취업에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이제 호기심이 많고 경험 공유를 좋아하는 DA 또는 DAE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DA는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약자이고 DAE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의 약자입니다.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를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고 부르기도 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경력은 한 7년 정도 되었고 그 기존에 이제 커머스 업계에서 처음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네카라쿠베 중에 한 곳으로 이직을 해서 현재도 네카라쿠베 중에 한 곳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이자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은 통계학이긴 하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한다거나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일보다는 주로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결합한 종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더 사내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일들을 맡아서 했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이런 직무가 요즘 좀 수요가 많아지는구나. 이런 일을 하면 앞으로 좀 비전이 있겠구나. 라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연도 평소에 가끔씩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취업 준비생 분들 또는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트캠프 심사위원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다양한 좋은 기회로 만나 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다들 이제 취업과 이직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고민이 많아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아마도 하는데요. 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취업하거나 이직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울까? 다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직무로의 취업 이직이 이렇게 어려운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요즘 직무랑 상관없이 다들 취업이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그런 채용 공고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또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뽑는 추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거는 이제 직무를 무관하고 나타나는 좀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데이터 분석가 내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무는 다른 직무에 비해서도 조금 더 취업에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저는 스페셜리스트도 아니고 제너럴리스트도 아닌 그 사이에서 되게 모호한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어서 유난히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코딩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활용해서 되게 좁고 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개발자나 완전히 이제 엔지니어들은 좀 스페셜리스트라고 여겨지는 편이죠. 근데 그거에 반대돼서 제너럴리스트는 조금 상대적으로 얕고 넓게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활용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되게 다양한 일을 좀 폭넓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제너럴리스트는 보통 IT 회사 기준으로 하면 뭐 마케터라든지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같은 좀 기획 직군이라든지 이런 직군들이 많이 제너럴리스트라고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직군은 스페셜리스트도 아니고 제너럴리스트도 아닌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가한테 요구되는 대표적인 역량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코딩이라든지 SQL 쿼리 능력이라든지 또 통계적인 지식,
배경이라든지 이런 테크 스킬들이 우선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그거 이외에도 데이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얻어내려면 도메인 지식과 경험도 무시 못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제 유통 커머스 쪽, 이커머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금융 쪽 데이터 분석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데이터 분석으로 7년씩 업무를 했다고 해도 갑자기 저한테 금융 도메인의 분석을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도메인 지식과 경험은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하면 코딩, 뭐 파이썬, SQL 이런 기술적인 일을 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가? 약간 개발자처럼 혼자 코딩하는 시간이 많은 직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분석을 한다고 할 때 보통 분석팀 자체적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기보다는 타 부서에서 요청받은 주제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받은 주제에 대해서 더 구체화를 한다든지 그 주제를 기반으로 가설을 도출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지 방향을 설정을 한다든지 할 때 혼자 자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요청한 부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점점 그 포인트를 좀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이 다 끝난 이후에도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들도 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인데 이처럼 이 세 가지를 다 잘 챙겨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제너럴리스트 직군인가? 좀 스페셜리스트 직군인가? 뭔가 둘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어필을 해야 하는지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얘기로 제가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뇌구조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이미지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소프트 스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하드 스킬이 다 골고루 필요한 직무이다 보니까 굉장히 취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구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좀 있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역할은 상대적으로 메이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메이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라던가 기획자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제로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든다던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분석과는 그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할 데이터가 있어야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 초기의 회사 또는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데이터 분석가가 투입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자연스럽게 좀 서포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느 정도 만들어진,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오른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데이터가 적절하게 수집된 이후에 분석을 하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본인 구직자분들이 취업 전에 하셨던 생각, 취업 전에 가지셨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분석가는 좀 그렇게 서포터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는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싶고 나의 프로덕트를 주도적으로 만든다던가 어떤 나의 성과가 좀 명확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고 이 메이커들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의견에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거기서 좌절을 겪으시고 방황을 하시는 경우도 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입사를 해놓고도 생각한 거랑 달라서 재구직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혼란을 겪는 케이스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포지셔닝 해야 할지,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중에 어느 쪽으로 나를 좀 포지셔닝 하는 게 좋을지 고민되시고, 또 한편으로 나는 서포터에 머무르지 않고 좀 메이커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나의 존재감을 더 발휘하면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직군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오늘 남은 시간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고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직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데이터 직군 쪽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7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타 직군에서 7년 차라고 하면 뭐 아주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한 중간 정도의 느낌일 텐데. 근데 이제 데이터 직군에서는 한 7년 일했다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오래 일한 사람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군 자체가 히스토리가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데이터를 메인으로 다루는 직군이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한 6년, 7년 일한 사람만 해도 꽤나 약간 고인 취급을 받는 것이 이 바닥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 회사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직을 이렇게 세팅해봤다가 저렇게 세팅해봤다가 사람을 이렇게 뽑았다가 저렇게 뽑아봤다가 여러 시도를 했는데요. 바로 그게 지금 여기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발자처럼 뒷단의 데이터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최초 데이터 발생을 담당하는 직군 이외에는 다 요 업무들은 다 애널리스트가 담당을 했었어요. 즉, 로데이터를 가공하고 인사이트를 뽑고 최종 결정 단계까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모든 일을 다 그 데이터 분석가에게 일당백을 시켰다면 처음에는 이제 그랬지만 조금 조직 성숙해질수록, 성숙도가 좋아질수록 점점 데이터 엔지니어도 뽑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뽑아서 이렇게 조금 역할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하던 일을, 이제 백엔드 개발자들이 하던 일을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군을 따로 뽑아서 데이터를 전담하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인력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하는 인력을 두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인력을 따로 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직을 구성을 하다가 이제는 그 안에서도 더 성숙도가 높아진 회사들 또는 좀 특수한 니즈가 생긴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직군을 도입해서 이 엔지니어와 애널리스트 간의 간극을 채우는 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타이틀이 매겨진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게 등장했어? 나는 지금 기존 트렌드만 따라가기에도 벅찬데 갑자기 왜 이런 직군이 등장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이렇게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또 역사가 길지 않은 직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기술에 강한 분석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들이 하던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수집시키는 역할을 대체해서 이제 데이터에 특화된 엔지니어 업무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풀어서 말을 하면 그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그 데이터 레이크로 복사해 오고, 기본 최소한의 가공을 하고 잘 수집을 해서 분석가나 다른 직군들이 이 데이터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들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즉, 각 테이블, 각 데이터셋에 어떤 컬럼이 있고, 이게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반영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분석가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걸 인사이트화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이들이 과연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거는 단순히 SQL, 엑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하는 것처럼 백엔드 엔지니어링 영역을 다루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어, 변환하는 그런 태스크들을 자동화한다던가 어떤 스케줄을 걸어서 매일 똑같은 그 작업이 일정한 시간에 수행되게 한다던가 그런 기술적인 효율화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존 분석가들은 취약했기 때문에 항상 일회성 분석을 하는 데 그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한번 했던 분석을 다시 날짜만 바꿔서 하려고 하면 똑같은 일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직군을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의 내용을 잘 모르던 엔지니어에서 벗어나서 데이터의 내용과 비즈니스 로직을 잘 이해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기존의 기술에 약한 분석가에서 벗어나서 이 분석한 내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에 강한 분석가, 이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부각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미국 같은 이제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도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공고를 대표적으로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공고는 토스의 공고입니다. 토스의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 공고이고요. 공고 내용을 보시면 빠른 제품 개발 속도에서도 담당 제품에 대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자, 그 분석가들과 밀접하게 협업하면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하고 쓸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공고는 이제 토스 같이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데이터 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쪽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2B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제 이 회사도 데이터를 굉장히 메인 비즈니스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생 직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의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이렇게 데이터 프로파일링 파이프라인을 관리한다든지 고객사 CRM 캠페인의 대상자가 추출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든지 매일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로그를 바탕으로 알맞은 표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타 직군에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골고루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뽑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IT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뭔가 애매해 보이는, 정체성이 좀 모호해 보이는 포지션이 필요할까? 조금 그 니즈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 업무 환경은 대부분 일회성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일회성 분석이 잘 히스토리 관리가 되거나 아카이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보가 다 파편화되어 있어서 누구는 이 기준으로 분석하고 누구는 저 기준으로 분석하고 하는 상황이 되게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를 다루는 팀이 꼭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저같이 분석가도 있지만 마케터들도 같은 데이터셋을 볼 때가 있고 오퍼레이션 매니저도 같은 데이터셋을 볼 때가 있고 개발자들도 같은 데이터셋을 볼 때가 있는데 이들이 어떤 매출이라는 간단한 지표 하나를 집계하기 위해서도 다 기준이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매출을 집계할 때 취소 매출을 다 포함해서 취소 매출은 다 마이너스 처리해서 합산을 하는데 옆에 팀은 취소 매출은 그냥 다 제외해버리고 실제 그 발생한 플러스 매출만 다 합산을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팀에서는 비회원 매출은 다 제외하고 회원 매출만 집계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팀마다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서 대체 누구의 지표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테이블, 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이 테이블의 이 컬럼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점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 같은 정보들도 다 파편화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달랐습니다.
이게 일회성 분석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셋이 있고 그게 꾸준히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로 데이터가 있고 그 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회성 분석만 하고 그 쿼리를 잘 히스토리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쿼리를 작성하는 방식이 중구난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팀별로 업무 진행 상황이 다 분절되고 엔지니어와 분석가와 마케터 간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이런 상황을 매일매일 마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주제와 같은 주제와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로직이 천차만별이라서 알아서 로직을 짜고 불확실한 기준으로 그냥 대충 이게 맞겠지 하고 진행해야 하거나 어차피 저 사람도 잘 모르는데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히스토리 관리가 워낙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 구전설화처럼 전달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인수인계가 전혀 안 돼서 아무도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황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하나 만들면, 테이블이 하나 존재하면 그 테이블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내에. 근데 그 테이블을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테이블이 대체 어느 쿼리에서 사용되고 있고, 어떤 로직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의존성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가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 삭제나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는 간단한 일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테이블에 컬럼을 하나 추가한다던가 기존 컬럼을 삭제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테이블 삭제나 이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이 테이블을 누가 어느 대시보드에서 갖다가 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매번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서 지금 이거 쓰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바꿔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데이터 마트라고 해서 로 데이터가 아니라 즉 원천 데이터가 아니라 원천 데이터를 적절히 비즈니스 로직을 입히고 어, 그 복잡한 구조는 좀 쪼개가지고 실제 데이터 사용자가 좀 쓰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데이터 마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표준화된 데이터 마트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간단한 지표를 하나 뽑기 위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쿼리를 짜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천 데이터, 로 데이터는 굉장히 지저분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함수를 적용한다거나 이 테이블과 저 테이블을 조인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로 든 그냥 우리 회사의 월별 매출 같이 간단한 지표를 뽑는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데이터 마트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길고 복잡한 쿼리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리고 쿼리 버전 관리가 안 되고 일회성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로직을 재사용하거나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가 없었고 매번 같은 쿼리도 또 작성을 하고 저 팀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또 똑같이 작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복잡성이 증가해서 원천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점점 직군 간 협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표준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잘 재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대두되고 또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에어플로우라던가 깃허브라던가 DBT 같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툴들도 많이 발전을 하였고 또 점점 회사의 어떤 명확한 기준 정의가 중요해지면서 이렇게 분석가와 엔지니어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굉장히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직무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폭넓게 넘나들면서 데이터를 처음에 인제스천하는,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역할에서부터 데이터를 적절히 변환하는, 데이터를 변환한다는 거는 뭐 전처리와 가공도 포함을 하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특정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해서 이 회원이 신규 회원인지 기존 회원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컬럼을 추가한다던가 그런 작업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입혀서 데이터를 적절히 변환하는 작업.
이제 DBT나 에어플로우나 R, 파이썬 같은 툴을 사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AWS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적절히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기술을 폭넓게 넘나들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툴을 다 잘 알고 활용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 가운데에 있는 에어플로우, DBT, 파이썬 정도의 툴은 좀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변환된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태블로라던가 뭐 파워 BI라던가 뭐 주피터 노트북 같이 이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컨슘하는 툴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계속 앞에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리고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를 비교했는데요. 요 세 직군 간의 차이점을 한 번씩 더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우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저장하고 적재하는 것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군도 뭐 에어플로우 같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툴을 쓰기는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건 비즈니스 로직을 입히기보다는 주로 그냥 데이터를 단순 저장하고 수집하는 정도의 역할로 쓰고 있습니다. 스파크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스파크라는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빅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회사들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 SQL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툴로는 처리가 어려울 때가 많아서 스파크 같은 빅데이터 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주로 사용하는 툴이 SQL, 태블로, 그리고 엑셀 같이 이제 기존에 전통적으로 쓰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 분석 리포트를 작성한다던가, 대시보드를 만든다던가, 인사이트를 뽑아서 설득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잘 다루기 위한 태블로나 엑셀 같은 툴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는 그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SQL을 당연히 활용하지만 이들이 SQL을 활용하는 건 어떤 인사이트를 뽑기 위한 또는 레포트를 쓰기 위한 일회성 활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비즈니스 로직을 입혀서 우리가 신뢰도 있는 표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자라는 미션 아래에서 SQL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GitHub는 다들 아실 텐데요. 개발자들이 GitHub를 쓰는 것처럼 형상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들도 GitHub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히스토리 관리, 이력 관리를 하고 코드의 히스토리 관리를 함으로써 이 코드가 이때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재사용이 됐구나. 이 코드가 이때는 이렇게 이런 이유로 수정이 된 거구나. 이런 히스토리 관리를 잘 하고요. 에어플로우라는 툴을 통해서 매일 아침 8시에 이 쿼리가 실행되어서 데이터 마트에 적재되게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요 산출물은 데이터 마트 및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그 흐름과 또 필요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일은 날 것의 데이터를 의미 있게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에 해당하는 원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보통 데이터 레이크에 1차적으로 수집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본 소스 시스템에서 갖고 온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들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1차 정제를 하고 표준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컬럼명을 일관화한다던가 데이터 타입을 정리한다던가 기본적인 조인키 추가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을 특정 테이블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른 테이블에도 유저 아이디가 있어서 그 유저 아이디 기준으로 조인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 유저 아이디라는 것이 어떤 테이블에서는 유저 아이디고 어떤 테이블에서는 유저 키라는 이름으로 컬럼명이 사용되고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테이블을 사용할 때 굉장히 헷갈리겠죠. 어떤 테이블은 유저 아이디고, 어떤 테이블은 유저 키고, 사실은 같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컬럼명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빚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컬럼명을 일관화해서 유저들의 혼란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 정리라고 하는 건요. 같은 같은 컬럼이 어떤 테이블에서는 그 스트링 캐릭터 포맷일 수가 있고 어떤 테이블에서는 정수형 인트 포맷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 쌍이 어떤 테이블에서는 숫자형, 인트 정수형이고 어떤 테이블에서는 캐릭터형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같은 의미를 갖는 컬럼이라고 해도 이 둘을 같이 조인하거나 하는 처리를 할 때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포맷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는 것도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들이 많이 하는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 어느 테이블에서는 날짜 포맷을 어, 그 연, 월, 일 순으로 갖고 있다면 어떤 테이블은 일, 월, 년 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통일을 해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컬럼이 있다면은 그런 컬럼도 추가해주고 기본적인 조인 키를 추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제와 표준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거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특정 분석 목적에 맞게 도메인 중심으로 통합한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데이터는 대시보드나 보고서용 최종 데이터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다른 부서에 제공이 되어서 그 부서 사람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편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작업 일련의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툴이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한 에어플로우라는 툴입니다. 에어플로우라는 툴은 대충 UI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왼쪽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태스크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태스크이고요. 이 태스크의 집합을 대그라고 부릅니다. 대그라는 개념을 통해서 태스크가 진행되는 순서와 이 병렬로 실행할 것인지 직렬로 실행할 것인지를 정의를 하고요. 이 정의된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태스크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는데요. 초록색은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어서 완료되었을 때를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실패했을 때를 의미하고 노란색은 재시도를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가 이때는 잘 성공을 했구나, 이때는 실패했구나를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고 실패한 태스크는 클릭해서 재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가 어느 며칠, 몇 월 며칠, 몇 시에 실행되었는지 다 볼 수 있고, 이 실행 주기도 제가 직접 커스텀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하루에 한 번 특정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원천 데이터야 실시간에 가깝게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이거를 한번 가공한 데이터 마트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 7시, 아침 6시 또는 뭐 새벽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도록 정의를 해두고 이 스케줄이 완료가 되면 굳이 유저가 매일매일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잘 적재된 데이터를 오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흐름을 정의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태스크는 파이썬 코드도 되고 SQL 쿼리도 되고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적용시킬 수 있어서 가능한 데이터 작업은 웬만하면 다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일들 외에도 데이터가 투명하게 흐르는 조직을 위해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라면 다양하게 다 수행하는 것이 바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의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잘 관리해서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의 변경 히스토리를 잘 확인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모델링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사내의 베스트 프랙티스, 즉, 데이터는 이렇게 관리해야 해요. 데이터는 이렇게 정리해서 써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모범 사례를 정의하고 구현하도록 사내에 교육을 시키는 역할, 전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분석가나 엔지니어와 소통하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분석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협업을 하고 그 데이터 모델에 다른 조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협업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아까 기술에 강한 분석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에 강한 분석가답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즉 개발단에서 많이 사용되는 버전 컨트롤이라든지 테스팅 같은 그런 전략들을 분석 과정에서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는 그런 사내의 뭔가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 데이터를 좀 다뤄보신 분들, 또 프로젝트 셀프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 하고 좋은 방법론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데이터가 퀄리티 자체가 낮으면 아웃풋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분석가들이 그냥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앞단에서 데이터가 과연 멀쩡하게 잘 저장이 되었는가를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실제로 많이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마트 같은 그런 표준화된 데이터를 개발하고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검증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데이터가 실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잘 저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우리의 포맷에 대한 그런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같은 것도 검증을 하고,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기록이 되는지, 서로 모순은 없는지, 그리고 중복된 데이터가 그 같은 테이블 안에 존재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증을 하는 작업들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즉, 테이블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일입니다. 테이블 명세서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 대한 이름, 테이블의 어떤 기본적인 설명, 정의, 그리고 그 테이블에 포함된 컬럼들의 이름과 컬럼의 포맷, 그리고 예시 샘플 값, 그리고 이 컬럼이 갖는 비즈니스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놓은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잘 작성을 해서 사내에 전파시키는 것이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뭐 문서로 관리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이제 아예 그 웹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테이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그 특정 테이블의 설명을 조회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요. 뭐 포맷이 뭐가 됐든 간에 이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포함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업무가 분절된다든지 정보가 파편화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입장에서 대체 이 타이틀이라는 컬럼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를 이 내용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서 다 일일이 물어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정확한 정보가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잘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사내의 업무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널리틱스 엔지니어에 대해서 한참 소개를 드렸는데요.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는 기존 분석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 만큼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SQL 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SQL은 분석가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들은 아무래도 좀 견고한 데이터 모델과 마트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쿼리 성능 같은 것들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쿼리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실행이 될까? 너무 오래 걸리는 쿼리는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자연스럽게 튜닝을 하고 최적화를 해야 하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경험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표준화 경험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뭐 데이터의 컬럼에 대한 그런 규칙 통일을 한다든지 포맷을 통일한다든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라던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품질 검증을 하고 그것을 이제 표준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되게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취준하시는 분들이 보통 개인이라든지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그걸 포트폴리오화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처음에
처음 찾은 오리지널 데이터를 그냥 갖다가 그대로 분석하기보다는 보통 중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서 분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컬럼은 없애버린다든지 필요한 컬럼은 남기고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 컬럼을 조금씩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의 새로운 파생 컬럼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분석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표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개발자가 아니어도 이제 깃허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크게 막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깃과 깃허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형상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업무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것 같고 면접이라던가 이런 절차에서도 훨씬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런 어려움들은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물론 취업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난관이니까 이런 직무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제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처럼 이게 기술을 계속 활용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존 데이터 분석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버전 관리, 아니면은 배포 같은 엔지니어링 기술 같은 것들에 조금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내가 내 업무에 도입해보고 내 포트폴리오에 좀 이런 거를 적용해서 어필해보고 이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잘 못하는 거고 모르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은 이게 국내에 그렇게까지 잘 알려진 컨셉이나 기술이나 직무는 아니에요. 점점 수요가 늘고 있긴 한데 막 레퍼런스가 엄청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러닝 커브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에어플로우 같은 툴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신다던가 그리고 그래도 좀 찾아보면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기술을 학습해야 하는지 가끔 정리해놓은 블로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환경에 좀 독특한 니즈를 반영하는 신생 직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받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신입으로는 처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처음에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또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아니야. 그냥 뭔가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보조하는 일로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커리어라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커리어는 한번 확 도약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 고민하시는 분들께 처음부터 DA로 너무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내가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일, 또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접목시켜 볼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조금씩 활용해 나가면서 나의 역량을 보여주고 성장시켜서 직무를 바꾸거나, 나의 직무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내에서 내가 좀 신기술을 도입해 보는 거에 적극적이라던가, 좀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문서 정리를 되게 잘하고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그냥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사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나를 점점 어필시키고 내가 점점 사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직 구조나 사내 문화에 따라서 이 애널리틱스 엔지니어의 업무가 좀 가치를 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좀 조직 구조상으로 이런 업무의 니즈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 줄 것 같은 회사에 가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면접에서 그 면접관들만 지원자를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원자도 면접을 보다 보면 이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업무 스타일이 보이거든요, 점점. 처음에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면접을 보면 볼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기 마련이라서 나한테 맞는 조직 구조나 사내 문화를 가진 회사에 가서
내가 이런 조금 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걸 많이 판단을 해보시고 가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좀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옆에서 이렇게 여러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이 포지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전이 있고 대체되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체되기 어렵다는 키워드가 요즘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AI 하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저도 이제 업무에서 AI를 활용할 때가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저도 그래서 취업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과연 AI가 나의 존재를 다 대체해 버리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취업을 해도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 별로 일도 못 해보고 바로 너무 금방 대체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대체될까 봐 두려워하는 건 굉장히 이제 내가 발전 의지도 없고 대단한 인사이트를 잘, 잘 뽑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쿼리 작업, 맨날 맨날 그냥 일회성 추출 작업만 하는 사람들이면 이제 대체되기 쉽다고 생각해요, 비교적. 하지만 내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항상 나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되게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이해를 해서 데이터 테이블에 실제 쿼리로서 녹여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엔지니어링적인 측면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해서 트러블 슈팅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해서 사내에 나의 이런 결과물들을 잘 소개하고 설득시키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데이터를 최종 의미 있는 인사이트로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맥락들을 AI가 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커리어 걱정이 있으시다거나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걱정을 하신다면 요런 포지션이 있구나. 아, 내가 사내에서 명시적으로 꼭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는 아니더라도 내가 요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자리매김한다면 훨씬 커리어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